감세가 지나가니 이번에는 관세가 오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5월의 마지막 월요일 우리는 이 시장 속에서 어떤 점에 특히 주목을 해봐야 할까요? 가장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노5 시작합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에 25% 추가 관세를 부여를 하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삼성에 있어서도 이는 절대 예외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현재 시각으로 23일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두 가지 폭탄 발언이 올라왔었죠. 유럽연합에는 50%의 추가 관세를, 또 애플과 삼성 스마트폰에는 25%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이런 발언 단순한 말폭탄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일까요? 자, 우선 애플 관련된 내용부터 보도록 하시죠. 지난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SNS, 그러니까 이 트루스 소셜 상으로 애플 스마트폰에 공개적으로 관세 부과를 시사한 데 이어서 또 같은 날에 기자들을 만나 이 관세는 삼성이나 유사한 제품을 만드는 모든 기업들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애플과 삼성을 포함해서 미국 이외, 즉 해외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스마트폰에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적용 시점은 6월 말부터가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죠. 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 공장을 지어라, 그럼 면제해 줄 것이다.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이 이어졌고요. 그런데 정말 이 아이폰을 미국에서 만들 수 있을까요? 월가는 이걸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플의 생산 라인은 정말 수십 년 동안 아시아에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부품부터 조립까지 또 물류까지 전부 중국과 인도, 베트남 사이에 촘촘하게 엮여 있는 공급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통째로 미국으로 옮긴다면 시간도 돈도 기술도 전부 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수준이 될 거라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하게 된다면 가격이 최대 3,500달러까지 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번 이슈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이미 PBR이 0.95, 주가가 꽤 많이 빠진 상태가 상당히 오래가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관세가 붙게 되면 갤럭시의 출고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또 그만큼 판매량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할까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삼성은 워낙 글로벌 공급망을 유연하게 운영을 해온 데다가 미국 내에도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충격을 흡수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애플을 볼모로 한 트럼프의 작심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트럼프의 아이폰 관세 주장은 사실 2016년 대선 때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였는데요. 그때에도 애플을 예로 들면서 이 해외 생산품에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을 했지만 현실화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 발언 역시 마찬가지로 이 협상용 카드의 일환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이런 타깃은 유럽연합이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파문을 일으키자마자 시장이 크게 출렁였는데요. 무려 50%의 관세를 유럽에다가 부과를 하겠다. 여기에 있어서 바로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지 시각으로 23일이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럽연합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면서 오는 6월 1일부터 유럽산 전 제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50%의 유럽 관세는 현재 상황과는 차원이 아예 다르다. 그러나 10개월에서 16개월 후에는 금리 인하가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금리 인하가 내년으로 지연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스닥이 시간의 선물에서 크게 하락세를 보였고요. 또 국채금리까지 동반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출렁이자마자 바로 오전 베센트 재무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의 관세 언급은 유럽연합의 느린 협상 속도에 대한 대응이며 오히려 이 유럽연합이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또 여기에 더해서 굉장히 강한 이런 이슈들까지 몰고 왔습니다. 앞으로에서 계속해서 이 수준 내의 대규모 무역 협정이 나올 수 있다라면서 시장이 가장 궁금해했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했고요.
또 2028년까지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하로 줄이겠다는 중장기 목표까지 제시를 해줬습니다. 또 가장 무엇보다 주목을 받았던 건 최근 채권 시장의 가장 큰 화두죠. 보완적 자기자본 비율, 바로 SLR을 올 여름에 완화할 수 있다면서 그 구체적인 시기까지 밝힌 건데요. 이 SLR 2018년부터 적용이 됐던 규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이 자기 자산 중에 얼마간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지를 정한 규칙이라고 보면 쉬운데요. 문제는 이 규제에 따르면 미국채와 같이 안전한 자산도 위험 자산처럼 묶여버리기 때문에 은행들이 국채를 더 많이 사는데 당연히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이 한도를 느슨하게 해줌으로써 은행이 미국 국채를 더 많이 사들이게 될 수 있으므로 국채 금리가 내려간다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유럽과의 교착 상황에 이골이 난 트럼프가 투입 폭탄을 던지자마자 베센트가 이를 중지하게 되면서 협상의 일환일 뿐이다. 그리고 국채 금리 상승도 억제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유럽 측 대표의 통화를 앞두고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라는 이런 현장의 분위기, 그리고 월가의 분위기가 굉장히 낙관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이 공식 정책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 현재로서의 중론이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할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바로 원전주에다가 수혜를 내렸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일까요? 바로 2050년까지 미국 원전을 4배 이상 늘릴 것이다라는 빅 이슈, 빅 카드를 꺼내 든 건데요. 자, 이런 행정명령의 내용, 어떤 내용이 있었고 왜 시장이 어떻게 그렇게 반응했는지 차근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은 아주 간단한데요. 원자력 발전 용량을 오는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 이 현재 수준의 4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를 전면 개편해서 원전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18개월 이내, 즉 1년 반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못 박았고요. 에너지와 국방부가 연방 토지에 원자로를 직접 건설할 수 있도록 법적인 가이드라인, 틀까지 마련했습니다. 또 미국 내에서 우라늄을 직접 채굴하고 농축 설비도 키우겠다는 계획까지 원대하게 담아냈는데요. 역시나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오클로와 누스케일은 각각 23% 그리고 19%나 급등했고요. 미국 최대의 원전 운영사죠. 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2%, 우라늄 광산 회사인 카메코는 무려 11%나 뛰어 올랐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은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우리나라는 현재 30년 넘게 시공 경험을 이어왔고 비용은 프랑스의 절반 수준이죠. 무엇보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안보 리스크 때문에 미국의 원전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국이 이 트럼프의 원전 확대 정책의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소송으로 인해서 참 약간 시끌시끌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K 원전주들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기대감 안게 해주는 그런 이슈였네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사이의 테슬라 0.5%, 그래도 나머지 M7에 비해서는 그래도 약간은 좀 눌리는 모습 보여줬는데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웨드부시가 목표 주가를 $350에서 무려 $500까지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요. 왜 대체 주가는 하락하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우선 가장 먼저 웨드부시의 이야기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웨드부시 계속해서 이 초대형 이슈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 기존보다 무려 $150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게 되면서 월가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이런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해줬고요. 댄 아이브스, 테슬라 아저씨라고 많이 요새 불리죠. 이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AI 성장의 정점에 바로 테슬라가 서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곧 출범할 6월 오스틴 로보택시 사업 역시 다음 성장의 챕터를 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앞으로 자율주행 기반 시장만으로도 약 $1조 이상의 기회가 열릴 것이란 분석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날 테슬라의 주가는 0.5% 밀려났는데요. 그 배경에는 최근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감세안이 있었습니다. 이 감세안은요, 전기차에 연 $25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조항을 이해하려면 미국의 교통체계에 대한 이해가 살짝 먼저 필요한데요.
미국에도 톨게이트 비용이 우리처럼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선 상당히 제한적인데요. 대신에 주유할 때마다 가스텍스, 이 연료세라는 것을 붙여서 도로 유지비를 간접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기차는 주유할 필요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부담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번 법안은 전기차도 도로를 같이 쓰는 만큼 공평하게 기여하라라는 취지에서 연 $250의 수수료를 부과하게 만든 겁니다. 이 때문에 이날 리비아는 1.7%, 루시드는 3.7% 하락하는 등 업종 전반에서 급락이 나왔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 테슬라는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은 나머지 전체적인 종목군에 비해서는 낙폭이 상당히 작은 편이었다는 거죠. 이 성장 기대감 그리고 정책 부담감이 맞서는 구간, 그 가운데에 현재 테슬라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까지 넘어가 볼까요? 테슬라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오랜만에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두 가지 호재가 나왔습니다. 어제 나스닥의 수급만 좋았었다면 상당히 엔비디아도 좀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이슈였는데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우선 어제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약 1% 가까운 이 수급적인 이슈로 하락을 보였었죠. 참 안타까웠습니다. 두 가지 호재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오라클이 오픈 AI의 초대형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엔비디아의 칩을 무려 $400억 구매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칩들은 텍사스 에빌린에 들어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납품이 될 예정인데요. 완공이 된다면 전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1.2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가 될 예정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중국 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AI 칩 또 나왔습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 때문에 기존의 H2O 모델마저 판매할 수 없게 되자 거기에서 또다시 스펙을 낮춰버린 새 칩을 절반 가격에 맞춰서 6월부터 양산할 계획이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이 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고급 패키징 기술도 빠지고요. 또 기존의 GDDR7 메모리를 사용해서 중국의 규제 기준인 1.7TB/s 메모리 대역 포간에 딱 맞춰진 게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데이터 센터 시장이 연간 50조 원 규모인 만큼 아무리 큰 규제를 받더라고 한들 이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게 현재 엔비디아의 중론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머스트5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 보다 자세한 국내 이야기 나눠보시죠.